이사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회사였고 제 자리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깔끔한 샤넬 투피스를 입은 여자였고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래층 로비에 손님이 오셨다고요. 로비로 내려가니 낯익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1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죠. 명품 양복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구겨진 청바지에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손에는 얇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무언가 서류 같은 게 보였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인지 그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죠. 로비 안으로 들어오려다 보안 요원이 막아섰어요.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내밀었죠. 밖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로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보안 요원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죠. 그제야 그는 조심스럽게 로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때는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였는데 지금은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반쯤 희끗희끗해져 있었죠. 제 앞에 서자 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라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여기서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옆에 있던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로비 안은 조용했지만 밖에서는 차량 소음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천장에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빚이 5억이 넘는다고 했죠. 집도 차도 다 날렸고 지금은 친구 집 옥탑방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고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도 안 해준다고 했어요.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꽉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10년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죠. 유산 수술을 막 마친 직후였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던 그때 그는 차갑게 말했었죠.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그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제가 울며 붙잡았지만 뿌리쳤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왔고요. 저는 퇴원도 혼자 했고 텅 빈 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파트 복도는 형광등 불빛만 쓸쓸하게 켜져 있었고 옆집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비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앞에 서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든 비닐봉지에서 서류가 삐죽 나와 있었죠. 밖에서는 출근 시간이라 차량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고 경적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로비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천장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로비 한쪽에 있는 소파로 자리를 옮겼죠. 비서에게 차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길어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소파에 앉으니 밖의 소음이 조금 작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량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10년 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와 결혼한 지 3년째였죠. 남편은 IT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그를 믿고 지원했습니다. 제 월급 250만 원 중 150만 원을 남편 사업 자금으로 보탰어요.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도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죠.
저는 회사에서 점심 도시락을 싸가며 아껴 썼습니다. 주말에는 남편이 투자자 미팅을 다닐 때 같이 따라다니며 격려했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남편에게 전화로 말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아이 키울 형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죠. 저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몸이 점점 힘들어졌고 입덧도 심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토하고 나와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투자 유치가 실패했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임신해서 내 집중력이 떨어진 거라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소리쳤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고 저는 침대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집에 들어오면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전전긍긍했어요. 임신 4개월째였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죠.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절박 유산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죠. 결국 혼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어요. 낯선 사람의 손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천장의 무영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 남편이 왔어요. 하지만 위로의 말은 없었죠. 오히려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아이를 잃은 사람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죠. 눈물이 나왔지만 남편은 돌아서 나갔어요.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다른 병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병실을 지켰어요. 옆 침대 환자분이 과일을 좀 나눠주셨죠. 낯선 분이었지만 그 따뜻함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밤 도시의 불빛이 보였고 차량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죠. 간호사가 회진을 돌며 조용히 문을 열고 닫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틀 후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이혼하자는 말만 남기고요. 저는 퇴원해서 텅 빈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이 쓰던 물건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옷장도 책상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제 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왔어요. 재산 분할은 없었죠. 애초에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전세 보증금도 남편 부모님 명의였고 저는 그냥 나가면 됐습니다. 회사에 복직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제 상황을 알고 조심스럽게 대했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을 먹었어요.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멀리 한강이 회색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회사에 투자자를 소개해 줄 수 있냐고요. 부장님 지인이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데 제가 관련 분야 경험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 사업을 도왔던 게 이렇게 소문이 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어차피 할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주말에 그 지인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신사였죠. 이름은 강민석이었고 제조업 쪽에서 30년을 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친환경 포장재 사업이었죠. 저는 별 기대 없이 들었는데 내용이 탄탄했습니다. 시장 조사도 꼼꼼하게 돼 있었고 사업 계획서도 논리적이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그가 물었죠.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요. 저는 놀랐어요.
투자자 소개만 해주려고 했는데 일자리 제안이었으니까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젊고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월급은 지금보다 조금 적지만 주식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떠나 스타트업으로 가는 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갈 집도 없고 지킬 것도 없었어요. 일주일 후 사표를 냈어요. 동료들은 놀랐지만 말리지는 않았죠. 부장님은 아쉬워하며 잘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회사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5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아쉬움은 없었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고 가로수에는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 대표의 회사는 구로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직원은 대표 포함 5명뿐이었죠. 책상도 낡았고 컴퓨터도 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다들 열심히 일했고 서로 존중했죠. 제자리는 창가였는데 밖으로 공단 풍경이 보였어요. 트럭들이 오가고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업무는 시장 조사였어요. 친환경 포장재 시장의 규모와 트렌드를 분석하는 일이었죠. 저는 밤낮 없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도서관에도 가고 관련 업체도 방문했어요. 한 달 만에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완성했죠. 강 대표님은 놀라워하며 칭찬해 주셨어요. 이런 자료는 처음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를 시작했어요. 여러 투자사를 돌아다녔죠. 대부분은 거절했습니다. 시장이 작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 대표님과 함께 발로 뛰었죠. 50군데 넘게 돌아다닌 끝에 한 벤처 캐피털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공장을 하나 빌렸어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죠. 기계도 중고로 샀습니다. 직원을 5명 더 뽑았어요. 제품 개발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죠. 하지만 결국 괜찮은 제품이 나왔어요. 종이로 만든 포장재였는데 방수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첫 고객은 작은 식품 회사였어요. 한 달에 100만 원어치만 주문했죠.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월 매출 1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3천만 원이 됐죠. 저는 영업을 총괄했고 강 대표님은 생산을 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기회가 왔어요. 대형 유통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연 30억 원이었어요. 저희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죠. 공장을 확장해야 했고 인력도 늘려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5억 원을 빌렸죠. 모든 걸 걸었습니다. 실패하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이미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공장을 2배로 확장했고 직원을 20명으로 늘렸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강 대표님과 저는 거의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죠.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6개월 후 첫 납품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일주일 후 유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족한다고 했어요. 계약을 계속 이어가자고 했죠. 그날 사무실에서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어요. 창밖으로는 봄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공단의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계약이 시작이었어요. 소문이 나면서 다른 유통사에서도 연락이 왔죠. 2년 만에 매출이 50억을 넘었습니다. 3년째에는 100억을 돌파했어요. 직원은 80명으로 늘었고 공장도 2곳으로 확장됐죠. 저는 이사가 됐고 강 대표님은 제게 주식을 더 줬습니다. 이제 회사의 30%가 제 지분이었어요. 5년이 지났을 때 강 대표님이 은퇴를 선언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죠. 저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제가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강 대표님은 고집을 부리셨죠.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저는 대표이사가 됐어요. 38살이었죠. 젊은 여성 CEO라는 타이틀로 언론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일했어요. 직원들과 소통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죠. 친환경이 트렌드가 되면서 매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회사를 이전했어요. 구로의 낡은 사무실을 떠나 강남으로 옮긴 거죠. 고층 빌딩 15층에 새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날씨 좋은 날에는 남산타워도 보였어요. 직원들은 신나했고 저도 뿌듯했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해 매출은 200억을 넘었어요. 순이익만 30억이었죠. 제 연봉도 1억을 넘었고 배당금까지 합치면 2억 가까이 됐습니다.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30평대였지만 제게는 충분했죠.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인테리어를 심플하게 했고 큰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옛 남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와의 기억은 먼 과거였죠. 가끔 아이 잃은 기억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제 인생은 계속됐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했고 평일에는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소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어요. 비서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죠. 로비에 이상한 남자가 와서 대표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을 물으니 김태준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전 남편 이름이었으니까요. 로비로 내려가니 그가 서 있었어요. 첫눈에 알아봤죠.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자신감 넘치던 남자였는데 지금은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점퍼에 구겨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얇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 서류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서 울고 있던 제 모습이 생생했죠. 아이를 잃고 남편마저 떠나던 그날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에게 다가갔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걷는 제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밖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차량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훈 씨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대표님이라고 불러달라고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보안 요원이 다가오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계속 비볐습니다. 로비 안은 조용했지만 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계속 들려왔어요. 차량 경적,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리는 공사장 소리까지 섞여 있었죠. 천장에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도와달라고 했죠.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습니다. IT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고요. 빚이 5억이 넘고 집도 차도 다 날렸다고 했죠. 지금은 친구 집 옥탑방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도 안 해준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비닐봉지를 꽉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반쯤 희끗희끗했어요. 한때 잘 나가던 스타트업 대표 지망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저 초라하고 지친 중년 남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모든 게 잘못됐다고 했죠. 투자자들이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요. 은행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죠. 하지만 정작 자기 잘못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른 사람 탓이었습니다. 10년 전 저에게 했던 말들처럼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10년 전 저는 어땠냐고요? 제가 아이를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 울고 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당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날 밤 짐 싸서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고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게 아니라고 더듬거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요.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했죠. 진심은 아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요. 로비 밖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보였어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며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죠.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10년 전 제게는 없던 것들이었죠. 그때 저는 혼자 병원에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마 관심도 없었겠죠.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이도 남편도 집도요. 회사도 그만뒀죠.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요? 참 웃기네요.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했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0년이 지나서 하는 사과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세월을 혼자 버텼는데 말이에요. 차가운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았는데요. 로비 안 온도가 낮아진 것 같았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고 밖에 찬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는 건지 추워서 떠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비닐봉지에서 서류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대출 독촉장이었죠. 5억 3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자만 월 300만 원이 넘었어요. 압류 예정 통지서도 함께 있었죠. 친구 집 주소로 발송된 것 같았습니다. 서류 구석이 얼룩져 있었어요. 물을 엎지른 건지 눈물 자국인 건지 알 수 없었죠. 그가 다시 말했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몇 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죠. 일자리라도 좋으니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그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일어났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황급히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이라고 외쳤죠.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10년 전 그가 제게 했던 것처럼요. 병원 복도에서 제가 붙잡았을 때 그렇게 뿌리쳤던 것처럼요. 로비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우리 부부였잖아요. 한때는 사랑했잖아요. 저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떠날 때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부부도 사랑도 다 끝났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면서 그의 무너진 모습이 보였죠.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으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았죠. 10년 전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와인을 한 잔 따랐죠.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그때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울고 있었으니까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죠. 하지만 목을 넘어가니 따뜻해졌습니다. 소파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어요. 10년의 시간이 떠올랐죠. 힘들었던 시간, 외로웠던 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뎌냈어요. 혼자서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강민석 대표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도 제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했고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가 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는 왜 당연하다는 듯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면서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으면서요. 자기가 힘들 때만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하다니요.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혹시 그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요. 아마 번호를 모를 거예요. 저도 그의 번호를 진작에 지웠으니까요. 10년 전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회의를 하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점심에는 직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다들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람 생각은 나지 않았죠. 가끔 문득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금방 잊었습니다. 제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신제품 개발 회의가 있었고 해외 바이어와 미팅도 있었어요. 매일이 바빴고 충실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강민석 대표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셨죠.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만났습니다. 대표님은 건강해 보이셨어요. 은퇴 후 등산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신다고 했죠. 좋아 보이셨습니다. 식사를 하다 대표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최근에 무슨 일 있었냐고요. 로비에서 남자가 찾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셨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옛날 아는 사람이었다고만 말했어요. 대표님은 더 묻지 않으셨죠. 다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한강을 지나가고 있었죠. 강변의 불빛이 물에 비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서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요? 그를 그렇게 돌려보낸 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는 제가 힘들 때 떠났던 사람이었죠. 가장 아플 때 저를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용서할 수도 없었고요. 10년의 세월이 모든 걸 바꿔놓았지만 그 상처만은 아물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어요.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고 백화점마다 트리가 세워졌죠. 회사에서는 송년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자리에서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강남의 한 호텔을 예약했죠. 송년회 날이었어요.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가 인사말을 했어요. 올 한 해도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죠.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밖에 누가 대표님을 찾는다고 했죠. 나가보니 그가 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는 검게 그늘져 있었죠. 그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여긴 올 곳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다고요. 빚쟁이들이 쫓아다닌다고 했어요. 어디 숨을 곳도 없다고 했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나요? 우리는 10년 전에 끝났어요. 당신이 먼저 끝냈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저를 찾나요? 이해할 수 없네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호텔 입구에서 직원 몇 명이 나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제가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계속 저희를 보고 있었죠.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는 패딩 점퍼를 꽉 여미며 서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시고요. 우리는 남남입니다. 10년 전에 이미 남남이 됐어요. 당신이 선택한 일이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죠. 뒤에서 그가 뭐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면서 밖의 소리가 차단됐죠. 로비로 들어오니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파티장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온했어요. 눈물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죠. 10년 전 그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병원 화장실 거울 앞에서 엉엉 울었었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어요. 파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건배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 사이에 섞여 웃었죠. 누군가 제게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났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밝았죠. 택시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고 있었죠.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조명을 켜지 않아 어두컴컴했습니다. 창밖으로만 도시의 불빛이 들어왔죠. 저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함 속에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겨울 아침의 햇살이 차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책상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죠.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죠. 밤새 온 메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은 계속됐어요.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고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봄이 왔어요. 한강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주말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변길을 따라 걷는데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죠.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행복한가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고 있었죠.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어요. 일이 있었고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가 있었고 제가 이뤄낸 성공이 있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적막함이 밀려왔죠.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10년 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걸 잃었었으니까요. 지금은 많은 걸 가지고 있었죠. 회사도 돈도 명예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었어요. 스스로 일어섰고 스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죠. 모두 제 힘으로 한 일이었어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고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강변길을 따라 다시 걸었죠. 벚꽃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강물 위로 떨어졌어요. 물 위에 떠 있다가 천천히 흘러갔죠. 저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했겠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했을 거예요.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하지도 평범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저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적어도 살아있었으니까요. 계속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봤죠.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게는 저 불빛들이 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만들어낸 빛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또 저물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아침이 올 거예요. 출근을 하고 일을 할 거죠.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할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하루하루를요. 10년 전 병원 침대에서 울던 여자는 이제 없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던 여자는 사라졌죠.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강했고 단단했어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었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누군가의 사랑이 없어도 괜찮았죠. 제가 저를 사랑했으니까요. 제가 저를 지켜냈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건 부차적인 것들이었어요. 와인 잔을 비웠습니다. 싱크대에 씻어놓고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우니 피곤함이 밀려왔죠.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눈을 뜰 겁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지나가고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겁니다. 제 방식대로요. 제 속도대로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요.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늦은 밤 귀가하는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 소리도 들렸습니다. 일상의 소리들이었어요. 평범하고 익숙한 소리들이었죠.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편안하게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10년 전 그날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시작이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요. 제 의지로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